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역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솔한 사과와 설득력 있는 변론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만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여야 여론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는 당당 토론에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판결이 국회에 계류된 민생경제 입법에 숨통을 터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 연구원장과 탄핵 정국 속 풀어야 할 경제 문제 짚어봅니다. 정치역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정치역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제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씩 들었습니다. 네. 탄핵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오후 8시 6분쯤 시작했고요. 정 위원장은 40분간,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간 진술을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건 어제 저녁 10시 14분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뒤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고요. 이후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마무리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이현집 정부제와 책임총리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느냐며 헌법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설명했다. 개헌을 약속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장을 더럽혔다며 개헌과 선거제를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관련 소식 전해주죠. 네, 어제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각에선 안산에서 용인을 잇는 구간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목격자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교각 상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상판 6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때 교각이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52m 아래로 추락하면서 매몰됐고요. 네.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상판을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 장비를 이용해 교각에 올린 뒤 그 위에서 하나씩 상판을 조립해가는 과정에서 장비를 잘못 조작했거나 장비 오작동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네.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은 사고 직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국가
소방동원령으로 격상했고요. 고용노동부는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고용주를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한 시공사, 지난해 5월에도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죠? 네, 이번엔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었는데요. 이 시공사는 작년 5월에도 전남 무안군에서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으며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길이가 134km인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크게 경기도 안성에서 구리를 잇는 수도권 구간과 세종에서 안성과 오송을 잇는 비수도권 구간으로 나뉘는데 수도권 구간은 올해 1월 1일에 이미 개통했고요. 아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비수도권 구간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교각을 새로 세우고 도로 상판을 다시 얹으려면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사고 원인이 만약 공사 기법 때문이라면 재설계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로 계획했던 도로 개통 시점도 그만큼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9%에서 1.5%로 더 낮췄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수출까지 둔화하는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네. 한은이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에 대해 이 총재는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하는 건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피하느라 새 사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수출을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큰 시기가 됐다며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어제 내렸는데 네. 기준금리가 2%대가 된 건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값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총재는 정부가 대규모 돈을 푸는 추경에 대해선 이를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면 내년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20조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어요?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걸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어제 국회에서 재생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하루 전날 녹음된 내용이라면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하는데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 잘 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고 이에 명태균 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민주당은 명 씨가 뒷배로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김 여사가 나선 정황이 담긴 통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고요.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천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김해공항에선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승객과 승무원 189명을 태우고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에서 불이 나 급하게 되돌아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륙한 지 1분도 안 돼서 여객기 엔진 부분에 큰 소음이 발생한 뒤에 수차례 불꽃이 튀었는데요. 일부 승객이 이 불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 기장과 진에어 측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는데요. 착륙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를 소진할 때까지 하늘에서 뱅글뱅글 도느라 승객들은 1시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류 충돌 여부를 놓고 지금 조사 중인데 진에어는 지난 19일에는 베트남에서 출발한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했고 23일에는 필리핀행 여객기에서 정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안전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저비용 항공사 즉 저가 여객기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추위가 물러나자마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현재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서울 등 중부지방 그리고 광주와 전북은 나쁨 수준에 보이겠고요. 전남과 대구, 경북 지역은 오후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지만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2도, 대전 1도, 전주 3.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대기가 몹시 건조한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 시간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진이 부근 5차로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금토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차 서 있어서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과 군포에서 속도 더디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 또 강원권은 문막에 발생한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 여파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부터 차량들 쭉 밀려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또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습니다. 경제 전문가신데 한국 경제의 과제 진단하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콜드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좀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그 콜드 케이스가 장기 미제를 넣어놓는 캐비넷장, 서류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뭐 성장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믿고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풀었죠. 대출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우리 실력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좀 잘못 믿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뭐가 나올 때 우리나라는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지난 20년간. 그래서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1몇 %의 성장밖에 못 이루는 거. 그게 우리 실력이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약간 국뽕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뼈를 깎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노력을 지난 20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취해 있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청구서가 지금 마구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경제 현안들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야 뭐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그 욕심에 의한 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 전달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지는 않는다. 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국민들한테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는 좀 수긍이 갔고요. 그러나 뭐 지켜봐야죠. 이제 현재 판결을. 이 승복이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론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뭐 변론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판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쪽에 한쪽이 끝났는데 끝난 시간을 보시면 180일 중에서 지금 현재 73일 만에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되는 시간에 반도 안 쓸 것 같습니다. 현재가 그죠? 굉장한 그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그러면 상대편 그 사법 리스크를 잔뜩 진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로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서 반도 안 썼으면 지금 633 원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네. 이후에 석 달에 반도 안 쓴다는 계산이거든요. 똑같이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그걸 주시하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해서 그 형평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633 원칙에 따르면 오늘인가요? 오늘이 2심. 오늘의 결심 공판입니다. 그죠? 2심의 결심 공판이 나오면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대법 그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심 이후에 3개월 아닌가요? 2심 이후에 3개월인데 네. 헌재가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 반도 안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법부가 그 서두르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필요한 그 기한이 석 달 중에서 반 정도만 쓰면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김에 조금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요. 항소심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그 찔리는 게 없다면 최종 그 판결이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런 그 나라가 쪼개진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판결 내달라고 요구했어야 돼요.
근데 정반대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뭐 상고장을 좀 늦게 내고 어쩌고 이러면서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려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필요한 그 제약 속의 한 반 정도라 그러면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긍할까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수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 소수설 따질 것도 없이 그런 논의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네, 명시적인 어떤 예. 선례도 없었고.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학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 하나라도 써본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쓴다는 건 깊이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렇다면 그 대통령이 되면 외환과 내란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재판이 중지된다면 그러면 강간 살인범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저는 그런 반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 분야이신 경제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 그리고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점점 거치겠지만 꼭 우리나라한테 좋은 방향으로 거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것이 약간 나쁘게 풀리면 우리나라의 이 생산 체인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좋아지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 이런 좀 우울한 말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네.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어제 금리 인하한 거 아주 환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어제 있었던 것을 환영하고 그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봐야죠, 이제. 왜냐하면 대출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또 2번, 3번 더 있을 거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금통위에서. 그런 게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조금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경기 부양의 필요성 때문일 텐데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규모, 방향 지금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뭐 금리 인하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한 1, 4분기만 해도 100조 정도를 조기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땡겨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게 바로 추경의 편성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는데 편성 방향은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심리적인 거를 빼고 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울하고 앞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지갑을 닫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우리 소상공인과 같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 네. 여기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둡고 좀 냉랭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추경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 온기를 되도록이면 느끼게끔 전달하되 그렇지만 우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또 너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그 정도면 지금 한번 이렇게 꼽아보면 뭐 들어갈 돈을 좀 꼽아보면 거기다가 좀 지난번에 깎였던 미래 투자 이런 거를 좀 하면 한 15조 정도? 15조 정도. 아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전 당 안에서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15조 정도를 그 소상공인 지원하고 미래 투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을 온기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깎였던 미래 투자 그리고 지금 AI 이런 상황에서 네. 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하면 15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100만 원 상당의 네네. 공과금 바우처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 이게 직접 지원보다 공과금 지원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공과금 지원 방식이 직접 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지원, 예. 그 제가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한테 직접 가는 지원을 네네네. 얘기하고요. 간접 지원은 이제 뭐 매출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두 번 도는 방식을 네네네. 보통 간접 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우처 같은 경우는 공과금 바우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생각을 고민 끝에 나온 건데 전기료 이런 각종 에너지 비용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어떻게 그 어려움을 좀 덜려고 하는 게 이 바우처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넣어서 만든 그 안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엉뚱한 발상이다. 이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어제 이창용 그 총재의 표현을 좀 빌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말씀이 지금 민주당의 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국민들이 돈을 쓰게 한다 이런 목적은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돈을 쓸 때는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런 데다 돈을 쓰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온기가 닿지 않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곳 위주로 지금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지원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매출을 통해서 가는 게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로스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본인들이 쓰고 싶은 곳에 가서 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안 갈 수 안 있다. 갈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는 좀 이 방점이 다르다 이런 다르기도 부분이군요. 하고 네. 이제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 느낌엔 민주당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 1인 그 체제라는 것을 정책에다가도 너무 많이 넣고 있어요.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화폐로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 화폐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그 지역 간에 또 빈익빈부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동산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상권도 많아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옆 지역에 있는 것까지 흡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돈이 좀 없는 안성이나 화성 이런 데는 지역 화폐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력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지금 그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한테 뿌린다 이런 게 사실 딱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소득하고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쪽으로 타겟팅해서 잘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면서 플러스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게 하는 일종의 개인 선거운동 같은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력 플러스 의도 두 가지가 좀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좀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 자동 조정 장치가 지금 쟁점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40으로 쭉 내려가자고 결정하지 않았냐. 단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랬냐. 연금 재정이 빵꾸 나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이냐. 연금 재정은 더 나빠졌다. 청년들은 이 고령화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세 부담도 엄청 늘어날 거다. 그런데 그때 결정했던 40에다가 보험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보험료 이만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도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청년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45%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도로 올리지는 않겠다. 42까지 현재 내려가 있으니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 그리고 42를 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이런 좀 뒷부분에서 이 재정을 좀 좁게 하는 이런 장치들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 노무현 정신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뒤집고 다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럴 때는 저는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이 지금 주어지질 않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래서 지금 44가 필요하다. 45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저희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 보험료를
지금 26년 동안 고정돼 있던 마의 보험료를 9% 네. 거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가 없으면 42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던 현재 42에서 다시 백으로 올린다는 건 정말 얼굴이 낯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동 조정 장치라도 좀 넣자 이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제가 이제 협상 라인에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여쭙게요. 저희는 뭐 43, 44, 42, 1%포인트 차이. 이게 뭐 얼마나 클까? 이게 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그 대체율 1%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나라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소득 대체율 그 1%가 우리 한 사이클을 보통 70년 보거든요. 네. 70년 동안 그게 1,000조입니다. 1,000조. 그 1,000조를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아니 할 수 있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적어도 이 1%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세대한테.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1%가 왜 필요하다. 1,000조의 빚을 더 당신들의 어깨에 그 지울 때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 양해해다오라는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1% 2%가 뭐가 중요하니 1,000조 2,000조가 안 중요해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하다 보니 흥분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되네요. 아니 우리 기성세대가 네. 빨리빨리 치우고 넘어가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물론 네. 보험료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걸 보는 청년들 마음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도 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이시죠?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한 우리 노동시장의 그 지금 과제고요. 근데 그 정년 관련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정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1,000만이 생기거든요.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긴 하지만 이게 뭐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은퇴 이후의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여기서 그 정년이라는 것이 일단 정년까지 가는 직장이 지금 대기업하고 공공부문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빨리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임금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청년들한테 못할 짓이다. 왜냐하면 그 임금으로 청년 한 3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정년에 도달하면 거기서 계약은 일단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자. 임금을.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타결을 했는데 그 시점에 은퇴가 되는 시점의 임금을 신입 직원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그 노사가 타협을 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고 싶은 직장 그 부분에서는 더 세밀한 좀 그렇죠. 근데 이거 노사가 필요한 것 얘기하면 같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민노총, 한노총 이런 전국 단위 노조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임금대로 앞으로 몇 년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노총의 주력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 근로자들 간의 연대라든가 다음 세대와의 연대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 그 대기업 노조가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법 개편 방향 여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상속공제 확대는 뭐 여야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이 부분이 국민의힘은 왜 중요합니까? 최고세율을 지금 우리나라가 경영 할증까지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경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굉장히 올려놨어요. 그래서 50에다가 경영 할증 20% 하면 지금 60%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OECD에서 1등. 완전 단연 1등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40% 남잖아요.
손자한테 가면 16%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그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상속을 2번 하면 16%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기업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좀 미연이라든가 그것도 괜찮죠. 그런 저는 부분은?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의 문제는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경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빠르게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 25% 양도세 물고 그냥 사겠다는 중국 자본한테 팔겠죠. 애지간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적인 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상황에 처해 있고 바로 옆에 중국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부자 감세의 차원이 아니고 전혀 기업의,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초부자 감세라고 막 네네. 욕을 한 기사가 네. 나왔는데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뭐 이런 식이에요. 1,000억이나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지요.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네. 생각은 안 하고 마무리해 제가 주시고요. 국민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구나. 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라는 게 힘든 역사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한반도에서 6.25 남북전쟁도 터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또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없고 그런 가운데도 민간의 역동적인 기업인과 일꾼들이 뭉쳐서 60년 이후 고도 성장을 하고 소위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나라도 적고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2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을 풍미하고 있어요. 8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그 한계점에 이른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균형력이 우리한테 취약 분야인데 저출산, 노인 빈곤,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결국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풀렸지만 어제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인천과 경기 북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서울 등 중부지방과 광주, 전북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시야가 몹시 흐릿합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도, 전주 3.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갈수록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혜련 의원님? 마지막까지 진짜 자기 변명과 개변으로 깍찬 최후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듣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는 말도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은 얼마나 깎여나갔습니까? 지금 몇 년에 걸친 진짜 몇십 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과 신인도 이런 것들이 다 깎여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야당탕. 그날 그 언론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마지막 변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보니까 그 계엄과 그 다음이 야당. 네. 그다음 간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구절은 없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77페이지에 달하는 작성문을 직접 또 준비도 하고 해서 최대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통령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관련된 부분을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워딩까지도 감사와 사과의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시작도 그랬고요. 마무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용의 빈도수를 떠나서 첫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진정성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처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받아서 좀 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나 국민들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판결이 예를 들어서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걸로서 어느 쪽으로 마무리됐다, 이겼다, 졌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더 숙고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승복이나 좀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87년 체제에 대한 극복을 화두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런 제왕적 의회 제도나 또는 지금의 단임제 대통령제 이런 걸로는 이런 갈등 관계가 비단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그냥 수사 어그로만 하신 게 아니라 개헌을 해보자라는 숙제로 정치개혁의 숙제로 함께 분명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백혜련 의원님,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이 얘기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피소추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늦죠. 그거는. 예상했었군요. 네. 그거는 진정성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저는 주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지금 그 계엄까지 일으켜서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임기 계속 저 대통령으로서 당당히 임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실 그 한마디로 표를 주겠어요. 자녀 임기에는 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이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그나마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짜리 계엄을이라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복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이제 전국이 다시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정말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잠깐 김희정 의원님은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의 논리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니라 개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슨 형량을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인용되거나 각하되는 데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단 대통령의 워딩만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봤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계엄 형식에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좀 저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통령 임기는 유지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신 개인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야 거대 야당과 그래서 이제 국정이 무력화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나 저희 당은 계엄이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을 위한 어떤 뭐 해서는 안 되는 뭐 헌법에도 있지 않은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래 어제 그 부분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정말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이 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포화해서 정말 온 국민이 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이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의 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몇십 년을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는 대통령, 진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 이런 대국민호소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지금도 그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생각한다면 또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튼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네. 그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법정 다툼에 있어서 계속 증언이 엇갈리거나 새로운 게 나왔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로서는 진실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제2, 제3의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것 같으면 무슨 개헌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1차 계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명확하게 말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탄핵 소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란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만약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참여했거나 하는 국무위원이나 뭐 군인들 다 이제 내란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이 그 내란죄가 빠지게 된 경위 부분이나 이거를 빼놓고도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게 끝까지 아쉬운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백일현 의원님 부연하실 네, 얘기 아니 있으세요? 저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 중에서 네. 제일 황당했던 게 네,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김용현 장관한테만 말했다. 그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게 그런데요. 객관적인 드러난 사실 자체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요. 대통령이 군인을 철수시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그것도 벌써 2시간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제2, 제3의 진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게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측의 그 반론 중에서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네네. 말한 호수의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라는 말이 저는 참 인상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전 국민들 앞에서 국회가 유린당하는 영상이 계속적으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단전이라든지 그리고 진술만이 아니라요. 경찰의 그 경비 그 우선망이에요. 다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국회 봉쇄하라는 게. 네. 그런 거라든지 군인들의 그 텔레그램 너무나 객관적인 많은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인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 얘기에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2시간 만에 계엄이라는 단어에 또 관심을 좀 가지셨네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27일 날 한 거는 저는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27일 날 선고기를 잡은 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이 된 거잖아요. 네. 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하더라도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그 이제 이미 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의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전망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네, 선고를 하겠다. 변론 종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판결을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제 그거
권한쟁의를 참여를. 받아들이더라도 네. 네,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평리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임명하면은 문제는 없거든요. 김희정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러면은 후보자. 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표결에는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변론은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네. 종결이 그러면은 됐기 이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와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의 요청자가 의원식 국회의원 자격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자체에서부터 소위 자격 없는 자가 한 거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라든지 국회 표결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이 개인 국회의원이 국회 이름을 빌려서 한 행위가 문제가 있고 과거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졸속 심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저기 심리 최종 판결 2시간 앞두고 연기를 했죠. 갑자기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심리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넘어가니까 슬쩍 꺼내오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모습들이 이렇게 가장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잘 지켜야 되는 팀들이 그러지 못한 거,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스스로 느낀 게 바로 2시간 앞두고 미루고 했던 게 스스로 제발 저린 격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시간 끌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더라도 변론 제기 신청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 광장의 탄핵 찬반 집회 열기도 뜨겁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해요. 근데 광장에서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백혜련 의원님. 이미 그거는 뭐 그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로서 재판관들이 그런 여론을 가지고 이 탄핵을 기각하거나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론이 주는 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나 이런 데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는 달리 이렇게 차분하게 헌법이나 이 사건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사실 일방적으로 8대 0 이렇게 하고 막 사실관계가 뭔지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모든 국민과 재판관들과 정치권도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실관계에 제대로 방송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보도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부 언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려는 마음이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처음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 실제 언론의 통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통로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계엄 직후에 이루어졌던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조사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지지조사와 이후 지금 쭉 이렇게 한 2달간 흘러오면서의 지지율 변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까 무슨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나까지 뭐 내랑 공범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사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백혜련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입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당연하게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다행스럽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오니까 또 다시 입장 전환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말의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막 계속 데모하고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따끔하게 비판하시고 지금 그 구구 집회에 가서 동조하고 이런 의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희정 의원님. 극우 집회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극자 집회입니까? 민주당이 나가는 거는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당 이름으로 집회하던데 우리는 당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하거나 규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당의 공식 입장도 네. 냈습니다.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재판과는 달리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정통성을 헌재가 더 제대로 해야지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결정이 돼야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체적인 진실 규명 없이 선고만 한다? 그리고 헌재가 헌법위에 군림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면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함보다는 신속함에 방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 채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피고자 본인이 증인신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10차까지 오는 동안 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온 국민들이 마음이 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양쪽 진영이 와 그래 정말 정당하게 모든 절차가 투명했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저는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 결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위해서 특별하게 편향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편향되게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기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인 7일간도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철회를 헌재 공판 과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냈던 거랑 원본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할 권리도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것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판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이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헌법위에 탄탄하게 더 세우려고 한다라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의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각 법 조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기록된 조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어기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기지? 이거는 왜 안 지킬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의 네. 반론으로 이 부분은 윤석열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요. 이 그 탄핵 그 소추됐다는 통지서를요. 수령을 10번인가 안 했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송달을 하면요. 바로 받습니다. 누구든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그 간저에 있으면서도 네. 10번인가 못 받는다고 해갖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송달 간주를 한 거예요. 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시간 끌기. 그다음에 내란죄 처리한 게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으로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성동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직접 헌재에 나와서 제일 진술 많이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매번 와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얘기하고 갔잖아요. 어제 최후 진술도 무제한 시간 줬습니다. 무제한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77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듣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장시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헌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절차를 안 지킨 게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에 좀 열릴 텐데 이재명 대표는 뭐 항소심 결과는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희정 의원님, 이 조기 대선 국면을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좀 민주당이 어떤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대선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이재명 대표의 네, 입장. 네. 어쨌든 그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계엄이나 탄핵 국면 되기 전부터 뭐 대선을 늘 준비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비리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 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돼서 법이 명확하게 이제 개월을 명시를 한 재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기소로부터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26개월을 해서 이미 지나쳤고 그리고 2심에 대해서도 재판정이 이미 2월 15일이라고 날짜를 박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넘기게 된 게 재판정의 잘못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재판 지연 전략이 있었거든요. 변호인 선임을 지연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깔끔하게 이 사법 리스크 털고 가려면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633 그 규정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백혜련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사실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고 그 633을 지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공직선거법에서 634 원칙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 거물 정치인이 또 이런 공직선거법에 걸렸을 때 저희도 사실은 633 원칙을 지키라고 누누이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한정에 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근데 그것도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네. 정책시사 3부로 이어집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파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좀 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 뭐 선거법 633 법정 기한 시키지 않는 거 그냥 뭐 다반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법을 바꿔서 현실화하든지 있는 법은 지키도록 해야지 법을 어기는 걸 당연시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최근에 부쩍 야당의 주요 인사들 위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되는 시점에 1심 또한 끝나지 않은 적이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확정까지 5년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에 당도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고 이런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 후에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임기 4년 내내 월급 다 받아가고 소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를 다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보면서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왜 이재명만 시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님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회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용도로 이 대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드러낸 답변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33 원칙을 지키지 말자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저는 이거 개편 방안을 그래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조항이면은 실질적인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법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그 사례들을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요. 못지않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소되고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월급 타간 사례 많아요. 똑같이. 그런 여러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에서만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 633 원칙을 주장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르게 그리고 강도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이 부분은 왜 그 법안 개정이 안 되냐면 그 선거로 인해서 그나마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1년 정도 기한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1년 이상 국회에 남아서 일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1년 안에 부당하게 선거법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당선된 걸 그 안에 정리를 해야지 적임자가 나와서 임기를 그 회기의 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선거법은 633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데 아까 조국 대표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임기 막 다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한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더 지연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굉장히 지연 작전, 국회 출석을 해야 된다. 내가 당대표기 때문에 힘들다. 입원했다. 또 단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재판에 있어서 지연했던 모습을 보였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 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뭐냐면 본인의 목표는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나가가지고 자기 재판을 멈추고 싶다라는 그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당당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 법 리스크, 대법원 판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백현 의원님.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니 본인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재판 결과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다고 빨리 그 안에 끝내달라고 되는 거예요. 정치 일정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633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옳은 방안인지 살펴보자는 의미고요. 자꾸 조국하고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데 조국하고 윤미향 의원은 공소법 위반 혐의가 아니에요. 633에 그 들어가는 사건들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면은요, 주 국민의힘 의원님들요, 그 정치자금법 더 뇌물 뭐 이런 걸로 바꿔도요, 월급 받고 한참 동안 있었던 사례들이 많아요. 백혜련 의원님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다수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동안 진행되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명시적인 어떤 그런 선례 같은 게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맨날 그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공소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가 다 된 상황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공소 취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법률적인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더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 사례가. 유죄 판결을 바꿔서 아예 공소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건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헌법학자들이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2017년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에는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10명 중에 대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선 전에 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론조사는요. 또 제가 네네. 오늘 구체로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이 정지된다가
다수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그 조항 자체가 내란죄를 빼고는 내란 예안죄를 빼고는 기소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규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가 그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자는 취지로 있는 거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저지르고 온 범죄를 덮어주자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 다시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결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야당은 이탈표.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고 저희 당하고 이제 네네네. 야당 여섯 야당은 다 없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언내에서 이 당론으로 아마 결정하시겠죠. 반대 또 하시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하시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이 명태균 특검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뭐 그 국회의원은 아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 명태균과 여론조사 거래를 했다는 의원들 명단이 돌고 있는 게 뭐 근 100명 이상 뭐 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결사항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명태균 특검법. 정치권 전체 특히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는 거 방금 백혜련 의원님 거의도 의도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딱 명태균과 관련된 이제 창원지검에서의 수사 기소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원들 그다음에 대선 주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그게 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저희는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가 있는 의원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 불러놓고 한번 상세히 말씀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막 줄탄핵, 줄특검 뭐 계속 그것만 하고 그냥 특별의 일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11명 검사가 투입돼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쟁 유발을 하는 것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더 실체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님, 어제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대검 차장도 나왔었죠. 네. 좀 이 수사 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여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대통령 부부의 수사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네. 그런데 왜 이 특검이 필요하냐? 그동안 사실 검찰에서요 이 사건을 안전히 뭉갰어요. 이 고발이 처음에 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그 검사한테도 배당을 안 하고 수사과에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조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1차적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제야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사에서도 이미 수사 보고서가 지금 검사들 그 수사팀이 다 연명한 수사팀의 명태균 한금폰을 조사한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수사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 생생한 녹음과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까지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또 스탑이 된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팩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만 맡길 수가 없다. 이미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온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동안 수사한 게 명태균의 김영선 그냥 그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한 거 이것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어제 각종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생생한 그 목소리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나왔죠. 네, 아주 명확하게 그 공천에 개입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확보된 게 지금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김희정 의원님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반론해 주시면. 검찰에 배당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구속 연장도 신청했고 이제 기소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에서 하던 그 판사팀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기소한 팀 재판에 집중하고 또 한 팀은 중앙지검에 와서 이제 지검장에게 직보하면서 상세히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백 의원님도 국회에 나와서 그 의지를 말하는 건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해서 나머지 대선 후보 거론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더라란 뉴스로 흔들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법한 사항을 위헌한 사항을 품고 있는 특검을 발의를 해서 다시 도돌이표하는 거는 국론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책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북수원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 다시 안산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반대 강릉 쪽은 반월터널과 용인부터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제2경인선 성남쪽 하기에서 남동 다시 신천부터 일지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속도 더딥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 반대 일산 쪽은 장수에서 중동 또 다시 김포 요금소부터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 출근 정체 이어집니다.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암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지나신다면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50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탄핵 전국 속의 여론조사가 연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문제 깊이 있게 취재한 이광열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여론조사 요즘 부쩍 자주 합니다. 먼저 최근 나온 정치 관련 여론조사별로 차이점과 좀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네,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한 160건 가까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선거 기간이 아닌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조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 정례조사가 많이 인용 보도가 됐었는데 이 조사 결과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시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고 정당 지지율이 뭐 더불어민주당 41.1%, 국민의힘이 4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선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46%로 여기서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같은 날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투데이에서 의뢰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한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은 46%로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34%로 이번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편차가 큰, 결과 편차가 큰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뭐 조사 방법, 뭐 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조사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 뭐 설문 문항을 어떻게 정하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 뭐 약간 뭐 그 표본에 대해서 모자란 표본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값을 적용하느냐, 가중성 네.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론조사 꽃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었고, 네. 나머지 두 군데 리얼미터와 여론평판연구소 같은 경우는 RDD 방식의 ARS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기관의 그 어디서 조사하냐에 따른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시작을 할 때 어디에서 조사를 합니다라고 이제 조사 기관을 그렇죠. 표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응답자들이 응답을 안 하거나 중간에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표본 구성의 차이, 뭐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자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특히 요즘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응답자가 좀 많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나 좀 봤더니,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27% 그리고 진보 성향이 22%였습니다. 여전히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기는 한데 다른 조사하고 비교하면 좀 폭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차이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29%인데 17%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거를 각각 보수와 진보로 합해서 계산하면 56대 15까지도 네.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던 1월 3일 이후에 이렇게 보수 응답자들이 많이 응답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상기염 직후에는 또 그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네. 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포인트까지 앞섰던 그런 결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이념 성향별로 보면 크게는 12%포인트까지도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많았던 경우들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이념 성향 응답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제 풀집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념 성향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 뭐 지역 이런 것처럼 정해진 모집단 규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사할 때마다 이런 변동성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방법의 차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방식인데, 전화 면접 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기입하는 방식이고, ARS 조사는 이제 기계음을 듣고 응답자가 이제 전화 네. 키패드를 눌러서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잖아요. 두 방식은 어떤 장단점이 각각 있긴 한데 그 장단점이 서로 많이 이제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면접 조사의 장점은 ARS 조사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ARS 조사의 장점이 전화면접 조사의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면접 조사가 반드시 좋다, 뭐 이렇게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전화면접 조사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답자들이 이제 뭐 속마음을 이제 자기 아주 그 모르는 사람에게 꺼내놓기 힘든 속마음을 꺼내놓기 힘들다. 그래서 뭐 샤이 표심 이런 걸 잡아내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전화면접 조사관들마다 또 이런 그 뭐 성향의 차이, 뭐 혹은 그 뭐 역량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이제 편차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뭐 비표본 오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다는 점에서는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워낙에 좀 낮거든요. 아하. 예, 응답률이 이제 기계음을 듣고 사람들이 대체로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많지 않고,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면서 응답률이 좀 일시적으로 한 2~3% 정도 높아진 수준이긴 한데, 네. 5% 이상으로 높아진 수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ARS 같은 경우는 2~3% 수준으로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응답률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면 1% 나오기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ARS 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비용 문제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엄 이후에 있었던 160여 건의 여론조사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더니 ARS 조사가 67% 정도나 차지를 했어요. 지난 네. 총선 때는 한 62% 정도가 ARS 조사였거든요. 어쨌든 60%가 넘는 이제 비중을 ARS 조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그 면접원의 인건비, 그리고 가상번호를 구매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기계 그 뭐 설비만 잘 갖춰놓고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는 한 5분의 1까지도 그렇습니까?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전화 면접 조사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한 건 하는데 ARS는 3,400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한 이제 신생 여론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ARS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매체 같이 의뢰하는 기관에서도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는 이제 ARS를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싸고 뭐 한 이틀 정도 조사하면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ARS가 훨씬 더 많이 좀 장려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미국 대선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는데 네. 만나본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여론조사는 사실 추세로 봐야 된다. 공통된 얘기로. 네. 그러니까 건건이 한 건 뭐 지금 뭐 몇 퍼센트 누가 앞선다, 몇 퍼센트 누가 뒤진다. 뭐 지난주에 이랬는데 이번 주에 역전됐다. 이런 식의 추세보다 그 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도 추세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그 계엄 직후에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해가 바뀌면서부터 이제 탄핵 반대 여론도 좀 생기고 있는 이런 추세 정도로는 좀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심위 홈페이지를 가면 공표된 지 한 24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각 여론조사의 결과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좀 상세한 결과표들을 좀 관심 있으시면 찾아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이런 여론조사를 믿을 만한지 또 어떤 여론조사를 좀 추려서 내가 좀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응답률이 높은 조사를 좀 신뢰할 만한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응답률. 예, 그리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ALS보다는 그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조사 기간이 좀 하루 이틀보다는 뭐 3일 정도 이상 좀 긴 조사이거나 가중 방식 같은 경우도 뭐 셀가중, 림가중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셀가중 방식이 조금 더 믿을 만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론조사 방법이 사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뭐 인터넷 조사, 웹 조사도 있고 요즘 모바일 조사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많이 좀 이렇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빠르게 실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LS 조사를 많이 좀 선호를 하고 계시지만 약간 요즘은 이제 전화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예,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의 표본을 모으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할 만한 여러 가지 좀 방법들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심위에서 이제 뭐 설정해 놓은 어떤 여론조사 기간의 저희 조건들이 굉장히 낮은 단계로 해놓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최저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심해지고 있다. 조금 더 양질의 조사할 수 있는 곳을 좀 독려하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환경들이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광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